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아이스 슬래지 하키 팀이 개최국인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이 밖에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애인 600명을 탈시설화 하겠다는 서울시의 5개년 계획을 두고 장애계와 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시의 탈시설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의 각 종목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애인 동계올림픽 경기 소식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2014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이 지난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 슬래지 하키에서는 8개 팀이 출전해 두 조로 나눠 예선이 시작됐으며 한국은 첫 상대로 개최국 러시아를 만나 승부치기 끝에 3대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러시아 응원단이 경기장을 메워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첫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1, 2피리어드에서 각각 한 골씩을 성공시키며 경기의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 한국은 기세를 정비하고 러시아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2피리어드 종료 1분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베테랑 한민수 선수가 시원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만회의 기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3피리어드에서 조병석 선수가 동점골을 쏘아내며 연장전에 돌입. 승부치기까지 이어진 접전에서 마지막 4번째 주자로 나선 한민수 선수의 퍽이 골문을 흔들며 1승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 러시아전은 결승은 아니지만 결승이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4강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혼연일치로 같은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스 슬래지 하키 팀은 다음 날 이어진 예선 2차전 경기에서 최강팀 미국을 만나 3점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10개 팀이 출전해 풀리그전으로 예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첫 상대로 만난 노르웨이에게 10점을 내주며 1차전을 참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2차전에서는 미국을 만나 9대5로 승리를 거뒀고 다시 3차전 영국에게 7엔드에서 5점을 대량 실점하며 4대8로 1패를 더했습니다. 한편 소치 올림픽 파크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한 평창하우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통무용 태평무 등 공연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평창하우스는 대회 기간 동안 평창 대회를 소개하며 관람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 계획이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안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장애계가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 의회 별관에서는 서울시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열고 명확한 탈시설의 개념과 가치 설정, 자립생활 가정 이후의 주거대책 마련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탈시설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애계는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생활 빌리지 계획이 시설 유지 정책에 불과하다며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설 거주자의 자립전환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전세주택 보증금 제공으로 지역사회 자립 계획을 밝혔지만 비싼 민간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선정 탈락 등으로 시설 거주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우리 같은 수급자가 돈을 받고 그 임대를 내고 하더라도 되게 비싸요. 너무 비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장애계는 탈시설의 목적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시설이든 탈시설이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밝혀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설에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를 하면 그러면 그런 모델을 쫓아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아마 TFT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논의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장애계는 또 시설 거주자를 탈시설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는 다양한 창구의 소통과 의지로 탈시설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부모님은 매우 당황하기 쉽죠.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고은 아나운서가 정리해봤습니다. 상처 부위를 들춰보기만 해도 아프다고 고함을 칩니다. 성민이는 할머니가 계신 시골집에서 쥐불놀이를 하다 불똥이 신발에 들어갔습니다. 신발이 불이 붙어서 뜨거우니까 애가 벗고 하니까 바지가 붙으니까 자기가 훌떡 벗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겁나니까 그냥 싣고서 병원을 가버렸죠. 성민이 할머니는 급한 마음에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후 30분간의 조치가 화상의 정도를 좌우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빨리 병원에 가려는 생각에 이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빨리 병원을 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병원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이미 제일 중요한 30분 동안을 상처가 깊어지는 걸 보면서 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수돗물로 30분가량 충분히 열을 식혔다면 깨끗한 수건으로 환부를 싸매야 합니다. 소주로 소독을 하거나 감자나 된장 같은 것을 바르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2차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집이 있는 경우 터뜨려서는 안 되며 증세가 가벼워 보여도 반드시 화상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겉보기와 달리 속으로는 진피층까지 손상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색깔이 빨갛고 진물이 많이 나고 물집이 크게 잡히고 통증이 심한 화상을 되게 심한 화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경미한 화상입니다. 그 3도 이상의 화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환부의 색깔이 하얗게 된다든지 물집도 별로 잡히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손을 대서 만져봐도 통증이 없습니다. 무조건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 가벼운 화상이라도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카드업계가 매년 1조 원 이상을 벌면서도 사회공헌기금은 50억 원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200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사회공헌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는 첫 해에만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추가 출연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규모는 현재 54억 원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신용자 신용회복, 장애인 재활시설 개보수 등 사업에 쓰고 남은 현재의 기금 규모는 54억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카드업계는 사회공헌기금을 제대로 활용할 조직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여신금융협회 직원 한두 명 정도가 이 기금의 사용에 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행이 입수한 아시아개발은행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소득 불균형 악화 속도가 최근 20년간 아시아 지역 2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4.5에서 28.9로 연평균 0.9%씩 악화돼 스리랑카에 이어 악화 속도가 5번째로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술 발전, 세계화, 시장 중심의 개혁이 아시아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 비중의 저하 등을 초래하면서 분배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 중독, 요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이 경기도 용인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27살 김선엽 씨는 하루 대여섯 시간은 보통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았고 미술 치료를 통해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컴퓨터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무너졌던 사회성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한번 하면 6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은 쉬지 않고 했었는데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게임 마우스를 잡고 게임하다가 1시간, 2시간 되면 시계를 봐요. 제가 시계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제가 거기서 게임을 그만하게 돼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인터넷 중독자 수는 지난 2012년 기준 약 65만 명 수준. 전국적으로 13곳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있지만 대부분 일부 부서에 소속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문제에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경기도가 인터넷 중독만을 전문으로 치료 예방하는 대응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미술과 음악, 요리 등 다양한 예술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스스로 인터넷 접촉 시간을 줄이고 제한하는 조절 능력을 키워줍니다. 저희 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대상 면에서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대상을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있든지 오시면 원하시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위험군이나 잠재적 대상자 등은 가정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스마일링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해 사후 관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야구 팬들의 염원이 담긴 야구 경기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했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새 홈구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28개월의 공사 과정을 끝내고 지난 8일 개장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최대 27,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새 야구장의 주요한 특징은 여성과 이동 약자를 배려했다는 것. 개방형 통로를 통해 이동 중에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여성 화장실을 대폭 확대해 여성 관람객의 불편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화장실도 부족해서 불편했는데 이제는 많아서 빨리 볼일 보고 갈 수 있고 이제 경사도 완만해져서 안 넘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경기장도 가까워서 잘 보이고. 또한 경기장에는 장애인석 229석을 비롯해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지난 2012년 말 장애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첫날 비장애인 관람객이 장애인석에서 버젓이 음식을 먹는 등 부족한 시민의식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장애인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장애인석의 휠체어에 놓여져야 될 장소에 음식물이 떨어져 있고 그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런 것은 조금 시민의식이 좀 더 고쳐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주 시민과 야구 팬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개장 첫 경기는 오는 15일 기아와 넥센의 시범 경기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상북도는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안전문화운동 경상북도 시군협의회 합동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도민이 안전 정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량화했습니다. 또 교통, 산업 등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한 2014년도 안전문화운동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2017년까지 안전목표 지수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민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는 등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대악을 해소하고 취약 시기별 상시안전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오는 4월 20일 행복 창출이란 테마로 개장을 앞둔 순천만 정원 입장권 예매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입장권 예매 실시 후 2주 만에 1년 회원권 7,000매가 접수되고 기관 단체가 참여한 구매 약정도 5,000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장권 하나로 순천만과 순천만 정원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고 지난해 정원 박람회의 여파가 순천만 정원 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입장권에 대한 높은 열기는 순천만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반영되는 것 같다며 순천만 정원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머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만들었는데 이 기표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큰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공정한 기회가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장애인용 기표대를 좀 저희가 보니까 사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른쪽에만 그 테이블 같은 것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오른손잡이고 또 오른쪽으로 뭐 허리를 틀 수 있는 게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아예 뒤로 후진을 해서 이 기표대로 들어가야 되거나 혹은 뭐 아주 더 이상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뭐 왜 이렇게 개발했는지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행정부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입장을 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원하는지를 먼저 들어보고 그에 맞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건 그냥 뭐 비장애인들이 뭐 전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나서 이대로 맞춰서 뭐 투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셈인데 이런 점들은 뭐 이번 선거 꼭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추후에 좀 면밀한 검토 후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표대가 좀 재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경찰이 지난 2월에 발생한 신안 염전 사건 발생 후에 민간 합동 일제 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 한 370여 명이 지금 이 경찰 수사 결과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었던 것으로 좀 드러났던 것 같고요. 일단 지난 2월 달에 이제 처음 그 신안 염전 뭐 이른바 그 노예 사건으로 나왔던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이 뭐 염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사하기 좀 힘든 점이 분명히 있었죠. 워낙 섬들도 많았고 또 거기 계셨던 분들 중에도 사실은 이제 뭐 자의에 의해서 들어갔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일일이 수사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일제 수사를 들어갔더니 약 그 실종 가출인이 한 102명 정도 됐었고요. 또 임금 체불이 한 107명, 무연고자가 27명, 뭐 불법 체류자 7명 등 총 한 370명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70명에 있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런 문제들이 비단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도 무슨 뭐 새우잡이 배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주 뭐 농촌 지역에서도 뭐 지체장애인들을 뭐 수십 년간 이렇게 노예처럼 부렸던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이 쉽지가 않았는지 아니면 처벌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불구속 수사가 대부분이고 이 업주에 대해서 구속 단 한 명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뭐 지자체별로의 민간 합동 감시가 항상 정기적으로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제도의 부정 수급자의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좀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서 약 1000여 명의 명단을 제공받았고 또 추가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일단 글쎄요, 뭐 활동보조인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요즘 최근 들어 뭐 신용카드 사태라든지 뭐 KT 등 때문에 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좀 많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더 크게 이슈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원칙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이 있으면 그걸 잡아내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될 일이 맞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좀 더 어떤 수사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경찰도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사회적 분위기도 그러한 만큼 개인정보를 조금 더 소중하게 지키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대신 이 부정수급에 대한 뭐 수사만큼은 절대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늦추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정수급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급마저도 이게 좀 많이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최근 건조해진 날씨 속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하나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